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막을 내릴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긴장감이, 광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헌재와 광화문, 대통령 관저 앞과 국회까지 주요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저희 취재 결과 선고 당일인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의가 잡힌 걸로 파악됐는데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자, 김태형 기자, 내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가장 궁금한데 이제 결정문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결정문은 큰 틀에서 완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도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두 차례 평의를 열어서 결정문을 수정했습니다. 오전에 결정문을 함께 보며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오후에 수정이 반영된 결정문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할 선고문도 함께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헌재가 내일 오전에도 평의를 잡은 걸로 취재가 됐잖아요. 이렇게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잡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취재 결과 내일 오전, 그러니까 선고 직전인 오전 9시 30분에 마지막 평의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선고 전에 결론이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 별도의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미리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일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무척 큽니다. 직접 방청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이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요? 네, 방청석 20자리는 추첨을 통해 일반인에게 배정되는데 최종적으로 96,370명이 신청해 4,818대 1의 최종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때 기록한 796대 1의 경쟁률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지윤 기자, 벌써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군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빼곡하게 앉은 인파가 보이실 텐데요. 잠시 뒤 7시 이곳에서 시작되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한번 보시면요.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뭐 이런 문구 적혀 있고요. 또 이렇게 색색깔의 응원봉을 들고 온 시민들도 있고 추위에 대비해서 담요를 챙겨온 시민들, 또 핫팩과 은박지를 가져서 대비에 나선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평일 저녁인데도 아무래도 선고 전날 밤이라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인 시민들 이야기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너무 떨리고 간절하다, 또 오늘 연차까지 내고 왔다 이런 시민들 많았는데요. 시민들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광화문에서 하다 보니까 참석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 제가 수원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의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오늘 연차 쓰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아이가 살면서 이런 일은 다시 안 겪었으면 좋겠고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바로 와야 되니까 밥을 이제 좀 못 먹고 바로 오는 게 있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도시락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네, 집회 주최 측인 비상행동은 오늘 헌재에 시민 100만 명의 파면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일인 내일까지 밤샘 농성이 또 이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집회를 마친 뒤에는 이곳 안국역 6번 출구와 경복궁 서십자각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가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는 내일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양측 모두 내일 오전 11시 선고 생중계를 함께 모여서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헌재 일대 긴장감이 지금 매우 커지면서 경찰은 오늘 서울에 을호 비상을 내려서 경찰력의 50%를 동원해 비상 근무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정부터는 가용 경찰 인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이 내려집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봅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내일 선고에 직접 나가지 않겠다고만 밝힌 채 승복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승복 여부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 지금 관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한 100m쯤 더 가면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석방 이후에 이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저 결국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이 선고 전날인 오늘까지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관저 앞엔 낮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모여서 탄핵 기각을 연호하고 있는데요.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해서 주변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부터 이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경호 상황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선고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네, 우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 8번이나 참석을 했던 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내일 이 선고에도 출석을 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오늘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질서 유지와 또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윤 대통령은 내일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또 변호인단 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이 선고 결과를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내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선고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 헌재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연쇄적으로 또 열고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등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어떤 정보가 있는지 묻거나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말을 아끼는 등 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확연히 긴장된 분위기도 읽혔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이 탄핵 기각이 되어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도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통합 메시지와 또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국회 역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로 국회로 가보죠. 자, 하이빈 기자, 국회도 경비태세를 강화했다고요? 네, 내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곳 국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오늘 0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국회 경비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에서는 지금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 일정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지침 없이 각자 조용히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국도 크게 출렁일 텐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어떤 입장들을 내놨습니까? 네, 별도의 외부 입장 없이 국회에서 상황을 지켜본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큽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차 제주를 찾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래도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 모두 막판 장외 여론전에도 총력을 다했겠군요.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안국역에서는 조금 전인 오후 6시 반쯤부터 야 5당이 함께 참석하는 집회가 시작돼 진행 중이고 일부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릴레이 철야 농성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50여 명이 안국역 앞에서 48시간 밤샘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선고 전까지 장외 여론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각자 내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탄핵 선고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요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들이 밀착 취재한 내용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주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헌재 주변은 이렇게 경찰 차벽으로 촘촘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5시간 뒤인 자정부터는 가포 비상도 발령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헌재 앞 상황 오원석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까지 25시간 남은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인근을 살펴보기 위해 안국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지하 통로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안국역 1번, 2번, 3번 출구를 폐쇄한 상태니 선고 당일 안국역은 폐쇄되고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합니다. 통행이 가능한 지하철역 출입구에도 이렇게 경찰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구를 나와 안국역 사거리 남쪽 길로 내려가 봤습니다. 건물은 봉쇄됐고 따릉이는 치워졌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무대 뒤에는 경찰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차벽이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되죠? 정확히 4km.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하는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는 차벽 뒤에 배치했습니다.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동선을 꼬아놨고 집회 현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돌아가셔야 됩니다. 유튜버는 헌재 근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에 오시면 안 된대요. 아, 유튜버 아니고 JTBC 기자예요. 아, 기자세요? 다시 차벽 안쪽 헌재 앞 사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안국역 사거리 동서남북이 모두 통제된 상황. 집회 현장과 달리 고요함이 감돕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안국역 사거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집회, 시위가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경찰 도움을 받습니다. 14 minutes. 14? Yeah. Okay. Alright. Thank you. 헌재로 올라가는 길목은 출입증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헌재 출입이요? 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한 달 가까이 점거했던 헌재 정문 앞도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선고일 자정,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 헌재 일대 경비는 이보다 더 강화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경찰뿐 아니라 헌재 주변 가게 사장님들도 오늘 하루 분주했습니다. 내 가게는 내가 지킨다는 건데 오늘 밤 집에 안 가고 아예 가게에서 자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임예은 기자입니다. 한창 손님이 드나드는 가게 앞 입간판이 치워집니다. 이거는 치워야지. 밖에 놓여있던 책상과 의자도 하나둘 치워집니다.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상인들은 가게 주변 정비에 나섰습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했던 물품도 행여나 흉기가 되진 않을까 고민이 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다 철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거 심지어 이 배너까지 가게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룻밤 자고 일어날 준비도 마쳤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던 공간엔 전기담요와 쿠션이 들어섰습니다. 1층 사장님께서는 앞에 게이트를 쳐준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람이 있어야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하루 쉰다 해도 시위가 얼마나 과열될지 모르니 안심할 순 없습니다. 보완하려고 뽁뽁이 같은 거라도 이렇게 붙이고 갈 생각이에요. 하루 앞서 장사를 포기한 가게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빵집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집기들은 대부분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밖에 있던 오븐도 이렇게 천막이 덮여져 있고 또 전선은 뽑힌 상황입니다. 헌재를 둘러쌌던 긴장감은 며칠 사이 주변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안국역 일대 경비가 강화되며 탄핵 반대 집회 거점지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한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대비하는 거죠.
공무원들도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와가지고 이 밖에 좀 위험한 것들 다 치워달라고. 아마 그래가지고 다 치울 것 같은데 퇴근할 때 아마. 아무런 사고도 충돌도 없이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납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갈릴 텐데 내일 결과를 전망해보기 위해 12.3 계엄의 밤을 최규진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계엄 발동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 20분 윤 대통령은 경찰 수뇌부를 삼청동 안가로 불렀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이유로 비상대권을 위한 구체적인 병력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밤 10시 17분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이자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반대했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 볼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물리치고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국무위원들은 휴대전화로 이를 시청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 출판 통제 등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할 수 없게 규정해 위헌 소지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며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오히려 포고령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위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체포조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위헌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조지호 청장도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계엄군과 검찰은 선관위 청사 등 3곳을 장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위해 한밤중에 군인을 보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한 것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밤중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라며 출입을 막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 심판에선 정반대의 증언이 이어졌고 재판부도 주요 쟁점으로 봤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계엄을 해제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2번, 3번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철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시간은 3시간 반 가까이 지난 새벽 4시 27분쯤이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경고용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 이제 헌재 판단만 남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달리 포고령이 실제 실행됐다는 점이 확인됐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엄 당일 국방부에서 취재 중이던 저희 취재진에게도 나가라고 하면서 안 나가면 테이저건을 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 김재현 기자가 직접 촬영했었는데 바로 보시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쯤 지난 밤 11시 20분경 국방부 청사 입구를 지키던 군사경찰들이 갑자기 기자실에 들어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며 출입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말합니다. 기자들과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무턱대고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지휘받고. 아니 저희를 여기서 쫓아낼 근거가 있나요? 실랑이 끝에 군사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강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상황도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위협할 때는 그 피해자관이나 그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력 행사나 퇴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엄 직후 상부에서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국회에서는 계엄군이 기자에게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선 계엄군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를 둘러싼 뒤 휴대전화를 빼앗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항하는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벽으로 밀어붙이는가 하면 케이블 타이로 포박까지 했습니다. 포고령 1호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고 계엄 당시 언론 통제를 담당하는 보도처장까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불법적인 내란이 멈추지 않고 지속됐다면 언론 활동까지 심각하게 제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JTBC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에 직접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도 적시돼 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 지하 통로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계엄군이 소방호스로 비상 통로를 봉쇄하려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유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계엄 선포 약 2시간 반 뒤인 4일 오전 1시 5분, 국회 본청 지하 1층입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소방 호스를 끌고 와 지하 통로 문으로 접근합니다. 실랑이 끝에 방화용 셔터가 내려집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장 건물과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사이 비상 통로를 봉쇄하려 한 정황입니다. 계엄군이 소방호스로 문을 묶어 봉쇄를 시도했고요. 방화 셔터를 내려서 그 계엄군이 봉쇄하는 걸 방화 셔터로 막아버립니다. 당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4분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계엄군은 계속 비상통로 봉쇄 시도를 한 겁니다. 국회 사무처 측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이미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하 통로 통제는 사무처 권한이라며 계엄군의 봉쇄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지하 통로 봉쇄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회 각 건물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봉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원회관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드러나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봉쇄하고 하는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헌이 아니다 판단할 수 도저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JTBC는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5분 33초 동안 직접 발언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한 표현은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사과나 반성의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번의 탄핵 심판 중 총 8번 직접 출석했습니다. 68분의 최후 진술을 포함해 모두 155분 넘게 직접 발언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어구를 추출해보니 거대 야당이었습니다. 총 39번 언급됐습니다. 거대 야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 탄핵 소추 등을 자주 언급했는데 이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다음은 계엄 해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문제가 없었다며 자주 언급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영상이 재생된 걸 보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발언 중 12월 6일도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유튜브 출연,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를 두고 탄핵 공작이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국민에 대한 사과는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식의 말만 있었는데 155분이 넘는 발언 중 단 3문장에 불과했습니다. 특유의 습관을 드러내는 어구, 그리고 아까와 같은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을 의식한 듯 최후 진술 땐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 단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탄핵 심판에 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과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잇따랐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약속 대련하듯 윤 대통령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문이 길어지자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 숫자를 놓고 엇갈렸고 나머지 150명, 160명 정도는 아예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추후에 지금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의 신문 차례가 되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은 신문을 거부하면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윤 대통령 측이 되레 설득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대리인들은 재판관과 말싸움을 하듯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어떠한 조언이 가능합니까? 동석은 동석입니다.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변호인 없이 그냥 이런 김 전 장관의 이런 증언 뒤에 변론기일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윤 대통령 면전에서 그날의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는 군 지휘관들이 나타났고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저는 일체 거짓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JTBC 연지환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나선 대리인단 모두 22명입니다.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모습들이 심판정 안에서 벌어졌고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위에서나 언급되던 계몽령이라는 말을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정으로 가지고 오면서 하나의 신조어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이 반복되면서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총사퇴도 암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판관 흔들기가 심해지자 윤 대통령까지 나서 말렸습니다.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진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불리한 증언을 이끌어내자 같은 팀 대리인이 놀라 마이크를 뺏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리인단은 계엄 직전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기 위해 조 원장의 통화 기록을 제출하려다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까지 공개한 겁니다. 김 여사와 국정원장이 계엄 직전 왜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발언을 진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석 달에 걸친 대리인단의 전략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내일 결정문에 그 결과가 담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1차례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과 설전이 벌어졌고 온 국민이 이걸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자신의 부하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부정선거 주장까지 동원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유일하게 2차례 출석한 증인입니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터라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탄핵 심판 전에 야당 의원과 접촉해 증언이 오염됐다는 주장까지 이어지며 논쟁이 거세졌습니다.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신문도 주목받았습니다. 김 총장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어떤 말을 할지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그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그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 총장은 황 전 총리 바로 옆에 앉아 조목조목 부정선거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에 군이 투입된 경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11번의 변론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이 위헌이더라도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주장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김혜미 기자, 이제 선고가 내일인데 이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정리하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 찾기 힘듭니다. 네. 이제 갈리는 지점은 바로 그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입니다. 기각을 주장하는 쪽 역시 이 대목에 끝까지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헌법 제65조는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가 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이 파면 여부가 달려 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짚어보자면 우리 헌법이나 법조문 자체에는 이 중대한이란 요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 요건이 등장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하다는 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중대한 겁니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가 결정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보시면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리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믿음이 상실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명시했습니다. 네,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 신임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앞선 전례들이 있잖아요. 두 차례 전례. 그렇죠. 한 번은 기각이었고 한 번은 인용이었는데 이건 뭐가 달랐던 겁니까? 네,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두 대통령에게 모두 헌재는 법률과 헌법 위반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판단했지만 결정은 달랐습니다. 기각과 파면 달랐는데요. 네. 이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고요. 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그리고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중대하다라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를 놓고 이 팩트체크 팀이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죠?
네, 저희 팀에서 오늘 5명의 헌법학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을 선포한 데 대해서 일단은 의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했고 또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점거하려고 한 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 중대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가 판단의 핵심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학자들 의견을 들어봤고요. 과연 중대하다고 봤을지 아닐지는 내일 선고를 지켜보도록 하죠.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던 4.3 사건의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 이 4.3 사건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준비하면서 이 4.3 사건을 폭동으로 왜곡했는데 이게 계기가 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0여 년 전 제주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제주도민들이 국가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할 말이 어서 그냥 울어져. 우리 집이 막 습격 들어 그러니 그 산에 사람이 들은 뭔 철창. 영 내문한 걸로 뭔 머리형 손형 만딱 찔러보난 뭐딱 그냥 원 피로 해놔주게. 그리고 지난해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국군 방첩사령부는 4.3 사건을 폭동으로 폄훼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위한 계엄 대비 문건에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들도 제주 4.3을 서슴없이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4.3 폭동을 평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항적한 사람들을 국가가 희생자로 기리고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수년에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는 이 같은 역사적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공식 진상조사를 벌여서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민간인 학살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지 않습니까? 어떤 북한 정권의 의도로 당시 제주 4.3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명백한 왜곡이고 아무런 증거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주 4.3 평화재단은 신고센터와 AI 검색 등을 통해 역사 왜곡을 잡아낼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해왔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후보들이 대거 패배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 PK 선거에서 모두 졌는데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다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금 거제도에서 이루어질 이 시장 선거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거제시장 선거에 나선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 유세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니다. 전 씨와 함께 탄핵 반대 기도회를 이끌어온 소년보 목사도 부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정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 강요한 의혹을 받는 친윤 인사입니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주장하며 한남동 관저 앞을 찾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탄핵 반대편에 서는 것을 보수의 텃밭이라 하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 공략 전략으로 삼은 건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정 후보가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에 패배한 겁니다.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박 후보가 민주당 병광용 후보에게 크게 지는 등 국민의힘은 이번 4.2 재보선에서 지자체 3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습니다. 뼈아픈 패배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당 지도부는 패배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이 탄핵 국면이라는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선거라는 캠페인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뭐 상황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뭐 그냥 패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던 지지율이 실제 민심과 다른 것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최윤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른바 전주 역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공범들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 등 150여 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도 시세 조정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맞물려 김 여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전주 손모 씨가 오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고 대법원이 확정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가 앞서 보도한 대로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들과 BP 패밀리였다는 주포의 진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여사만 빠지는 상황이라고 적은 주포의 편지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는 시세 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를 두곤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주 손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씨도 오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이뿐 아니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JTBC는 이 씨가 삼부토건 실소유주 일가와 가까운 관계란 걸 드러내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추적하던 JTBC는 지난해 6월 멋쟁 해병이란 카톡 대화방과 이들의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정황이 담겼습니다. 대화를 주도한 이종호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오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뜬금없이 3부 내일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공교롭게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5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불과 2달 사이였습니다. JTBC가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씨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하지만 해명과 다른 정황이 담긴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지금 아버지하고 싸워. 삼부토건의 소유 구조는 복잡해서 실소유주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분 구조 변화 과정도 설명합니다. 요번에 또 지분을 다 팔아버렸어. 아버지가 몇천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이제 거지. 회장 일가의 내밀한 얘기도 나눕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데 거기 돈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뭐 서로 고소고발을 하니만 좀 이러고 있는 상태야. 금감원은 이 씨의 삼부 체크 발언 직후 조 씨 일가가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삼부토건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씨 측은 이 씨는 건너 아는 사이일 뿐이라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악의 국가 고율 관세군에 포함돼 상호 관세 26%를 받아들게 됐는데 먼저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Starting tomorrow, the United States will implement reciprocal tariffs on
other nations. 상호 관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모든 나라에 부과되는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로 개별 관세가 추가됩니다. 기본 관세는 현지 시간 5일부터,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호 관세는 25%였지만 행정명령 부속서엔 26%로 반영돼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를 따라야 한다며 기본 관세 10%에 개별 관세 16%가 추가된 26%가 한국의 최종 상호 관세 수치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미 발표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25%는 상호 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 관세를 초과해 높은 세율이 매겨진 나라를 최악의 국가라고 불렀습니다.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대부분 대미 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포함됐습니다. And I say that friend and foe, and in many cases the friend is worse than the foe in terms of trade.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국입니다. 한국의 25%에 달하는 고율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미 FTA는 사실상 백지화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간 없었던 관세가 새로 생긴 만큼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값 관세 주장까지 했습니다. I call this kind reciprocal. This is not full reciprocal. This is kind reciprocal. But what we do is we cut it in half. We charge them. 선제적으로 할인해준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협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선포한 상호 관세는 그 발표부터 계산법까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받아든 26% 세율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져봤더니 단순히 무역 적자를 나눗셈한 결과였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상호관세율 계산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입장에서 나라별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단순히 나눈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입액을 적용하면 50.2%가 됩니다. 그 절반을 상대국에 부과하겠다는 건데 결국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낸 나라일수록 높은 관세율을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상호관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에게 부과하는 그 장벽만큼 우리도 그만한 동등한 수준의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단순히 나흘 전 한미 FTA로 한국이 대부분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한 보고서 내용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대미 무역 적자 규모만으로 무역 불균형을 따질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 1위 국가예요. 투자가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붐 정책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측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봐야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최근 현대차는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교역 조건을 반영하지 않는 황당한 계산법에 사람이 살지 않는 호주령 화산섬에도 상호관세 10%가 부과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라는 트럼프의 자화자찬과 달리 상호관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급격한 물가 인상에 직면한 미국 소비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미국 GDP가 0.4% 줄고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런 각종 논란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건데 내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우리로선 협상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반도체 부대 설비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미국이 각국 상호관세율을 발표했지만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도 불투명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부 협상력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 원가 구조가 그렇게 막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부가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계 부처에서 충분히 잘 협상을 해주셔서 풀어주실 거라고 좀 기대하면서. 베트남, 인도 등의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미국은 베트남과 인도에도 각각 46%, 26% 고율의 상호관세를 매겼는데 삼성, LG 등 우리 가전 공장이 밀집한 곳이라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일을 9일로 제시하고 남은 기간 협상을 시사했습니다. Likewise to all of the foreign presidents, prime ministers, kings, queens, ambassadors, and everyone else who will soon be calling to ask for exemptions from these tariffs, I say, terminate your own tariffs. 하지만 녹록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꾸준히 미국을 설득해왔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실제 미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최애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한미 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다는 우리 측 해명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내일 탄핵 심판 선고와 정치적 혼란을 고려하면 사실상 협상은 물 건너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장관급에서 어떤 협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실효를 얻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슨 당근을 사실은 이제 줘야 될 텐데 종합 패키지 비슷하게 제시를 하면서 상호 관세 인하를 얘기해야 되는. 정부는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 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기 승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2%대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여 0.76%로 장을 마쳤고 원달러 환율도 소폭 내린 1,46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학생들에게 늙어서 아이를 불량하게 낳을 거냐며 출산을 강요했다는 건데 과연 교사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 수업을 하던 교사 김모 씨.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학생들에게 출산을 강요합니다. 20대 후반에 아이들은 31살, 2살까지를 봐줄 테니까 그 안에는 꼭 나와라 이거야. 그때 갖는 게 아니라 그때 나라고 출산을 하라고. 알았어? 여성의 출산 나이를 언급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아기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요 27세, 8세 때입니다. 여자애들이 자체가 골반이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가장 이게 성숙했을 때 늙어가지고 불량하게 날 거냐고.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를 먹어도 되구나. 어떻게 책임질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도 문제라며 비난합니다. 혼자 살겠다는 생각, 이 마인드. 이 중에 3분의 1은 그런 놈들이 있을 거야. 정신 차려라. 저는 죽어는 저도 죽어서 몰라. 그래서 썩은 내가 진동한테 누가 뭐를 가서 확인해보고 죽었다고 보고 처리를 합니다. 김 씨가 이전부터 이런 발언을 반복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생모를 들었었어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제 이제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적인 내용 자체가. 실제로 김 씨는 이전에 항의를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수업 시간에 어느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항의 전화가 왔을 거야. 왜 수업 시간에 애 나와서 아니 생명과학 시간에 가지고 어떤 시간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은 이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항의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한 발언을 표시하라며 실명으로 설문지도 쓰게 했습니다. 설문지에 적힌 일부 표현도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에서는 되게 됐습니다. 아이들과는 격리됐고요. 하지만 이 학교가 사립고등학교인 탓에 교원 징계는 학교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학교에 방문해 특별 장학을 진행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온라인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비슷한 글을 올린 간호사가 더 있고 아기 사진을 올리고 조롱하는 단체 대화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태어나 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맡겼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청색증이 우려됐습니다. 잘 치료하고 잘 돌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아기 사진 몇 장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간호사가 올린 사진인데 충격적인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 아이였습니다. 제 심장은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가슴 하나씩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병원 측은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일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간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간호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의 일탈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사직서를 낸 간호사 말고도 비슷한 글을 올린 간호사가 최소 3명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사진을 공개했는데 아이를 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폭탄 덩어리, 우는 아이를 보고선 성악설이 맞는 이유라고 쓴 충격적인 글이 담겼습니다. 아이가 엎드린 사진을 올리고선 우는 걸 안 달래줬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부모는 간호사들이 아기 사진을 올리고 조롱하는 단체 대화방이 존재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들 말고도 계속 이랬단 말이잖아요. 더 많은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빨리 들어가고.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은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분들에게 깊은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해경이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 선박을 수색해 다량의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그 양이 2톤 수준, 무려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장한 해경 특공대원들이 배 안을 수색합니다. 기관실 뒤쪽에 있는 밀실에 수상한 꾸러미가 쌓여 있습니다. 뜯어보니 명품 상표가 붙은 상자가 나옵니다. 상표는 디올. 상자 안엔 하얀 가루가 가득합니다.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보니 마약입니다. 상자 30개 정도씩을 담은 자루가 56개 나왔습니다. 무게는 2톤,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가격으로 치면 1조 원대에 이르는 국내에서 적발된 것 가운데 최대 규모 마약입니다. 마약을 실은 밴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입니다.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와 파나마, 중국을 거쳐 어제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배가 수상하다는 정보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나왔습니다. 마약 의심 정보를 저희한테 국제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색을 한 거고. 배는 길이 190m, 폭 32m, 높이도 18m나 됩니다. 100명 가까운 해경과 세관 직원들이 4시간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약은 코퍼댐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탱크와 탱크 사이 틈 같은 곳으로 수십 개 나사로 잠겨 있어 평소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해경이 이곳에 문을 열자 세관 마약 탐지견이 바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 찾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첩보가 들어온다 해도 다 발견되는 것 아닌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마약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 보입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해경과 관세청은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 연관돼 있는지 밝히기 위해 FBI 등과의 공조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폭삭 망했수다. 말 그대로 폭망했다라는 네. 뜻이죠. 자,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참패하면서 전한길 씨의 영향력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전한길 씨가 선거 지원에 나섰던 후보들이 모두 선거에서 졌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은 직전에
단체장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네. 곳이라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17% 또 경남 거제는 거의 20%포인트에 가까운 큰 격차로 네. 패배했습니다. 크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세 거제시장 선거 유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거제시장이 과연 박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겁니다. 박완기 국민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네, 특히 경남 거제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인데 크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정당 선거는 아니었지만 부산 교육감 네. 선거인데요. 또 보신 것처럼 전 씨와 손현보 목사, 이른바 여의도파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죠. 네.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섰지만 보수 진영의 후보가 약 11%포인트로 진보 후보에게 크게 졌습니다. 참고로 이 전한길 씨는 그동안 그 전광훈 목사 등과 더불어서 이른바 쌍전이라고 불리면서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앞다퉈서 이번 선거 좀 도와달라고 네.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점들이 좀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졌지만 패배는 아니다. 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죠. 다만 당내 친한동훈계 입장에서는요. 아 그것 봐라. 이걸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부산역 광장부터 시작해서 쭉 전국 돌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고 레거시 언론에서도 그 사람 출연시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맞아봐야 데이터로 봐야 알았냔 말이에요. 맞아봐야 아느냐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근데 오늘 키워드에 폭삭을 강조해놨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전한길 씨 또 다른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그 인기가 있는 드라마죠.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에 전한길 씨가 학원 강사 역으로 특별 출연했는데 그 장면이 모두 통편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계엄을 옹호하면서 나는 계몽됐다 이야기를 하고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런 극우적인 행동이 좀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좀 불편하게 보았다라고 분석이 있는데요. 특히 야권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요. 만약에 전한길 씨가 그대로 이 드라마에 나왔으면 드라마 제목인 폭삭 소가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해수다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다만 제작사 측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전한길 씨 특별 출연한 것은 맞다. 사실이다. 다만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려고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신 것처럼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려 이 문구에 뭔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선고 전야까지 뜬 소문. 내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어제부터 윤 대통령 하야설이 급속도로 유포가 됐습니다. 받은 글 형태로 유포가 됐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하야 카드를 막판 고심 중인데 자,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야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어떤 받은 글들이 퍼지고 있는 건데 참고로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 경호나 연금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대로 받게 되지만 탄핵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 현실성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쪽에서도 뭐 근거 없는 풍문이라고 선을 그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만약에 선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하야 선언을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전례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일단 탄핵 심판 중인 공무원은 탄핵 소추가 안 된다, 그 해임될 수 없다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당연히 하야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 공무원은 예.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예. 그만두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선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실효성은 없습니다. 자, 반면 대통령은 이 법의 적용에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직무정지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도 정지된다. 이런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런 설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자, 그동안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과 어떤 예상이 오랫동안 난무한 데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약 15시간 정도 남았는데 내일 선고 결과를 지켜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미얀마 강진 일주일째 구조 소식은 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향해선 피해 수습보다 정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아래 필사적으로 흔드는 손. 축 늘어진 남성의 몸을 구조대원들이 당기고 그렇게 끌어올린 남성에게 물을 건넵니다. 미얀마의 강진이 덮친 지 125시간 만에 나온 생존자입니다. 강진 일주일째, 하지만 기적적인 구조 소식은 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구조대를 보내 미얀마를 돕고 있지만 그조차 내전 중인 미얀마의 정치 상황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앞서 군정수장인 미나옹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지원이 피해 지역에 제때가 닿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구호품을 실은 중국 호송대가 지진 피해가 큰 만달레이로 가던 중 미얀마군의 총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실제로는 원조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군부는 내전을 잠시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2025 ဧပြီလ 2 ရက်နေ့မှ 22 ရက်နေ့အထိကာလကိုယာယီပစ်ခတ်တိုက်ခိုက်မှုရဲစဲရေးကာလအဖြစ်ထုတ်ပြန်လိုက်သည်. 군부가 파악해 공개한 사망자는 3천여 명, 부상자도 5천 명에 달하는 상황. 이 와중에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분정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를 찾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를 놓고 피해 수습보다 지진을 기회 삼아 군부 통치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하려 한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확정됐지만 이게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반발이 잇따르면서 세대 갈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30대와 50대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될지 비교해봤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9%에서 13%,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40%에서 43%가 됩니다. 복지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50세가 되는 A씨의 총 보험료는 1억 4,090만 원, 총 수령액은 3억 6,679만 원입니다. 반면 30세가 되는 B씨의 경우 총 보험료는 1억 7,279만 원, 총 수령액은 3억 1,626만 원입니다. 30대가 50대보다 더 많이 내고 덜 받습니다. 생애 평균을 봐도 50대의 보험료율은 9.5%, 소득 대체율은 50.1%인 반면 30대의 보험료율은 11.7%, 소득 대체율은 43.2%입니다. 젊은 세대가 연금 개혁을 반대한 이유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그 기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하지만 모든 연령에 해당되는 내는 돈, 보험료율을 바꾸지 않을 경우 20, 30대는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 30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조금 더 낮은 보험료로 우리가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적립기금에 의한 운용 수익률이 계속 그 낮은 보험료를 지탱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적립기금은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거거든요. 국민연금법 개정 전과 후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더 받는지 연금 증액 비율을 비교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보다 100만 원을 더 내게 됐다면 50세는 54만 원을 더 받게 되고 30세는 41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다만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하면 30세는 각각 61만 원과 56만 원을 더 받아 50세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연금 고갈을 우려하지 않게 재정을 탄탄히 할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4월에) 접어들고 봄 향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절기청명인 내일도 낮 동안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까지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모레에는 전국에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약간 쌀쌀해지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의 건조함이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아직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 경북 내륙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도 공기질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과 충남은 먼지 농도가 종일 짙게 나타나겠고 전남을 제외한 그 밖의 서쪽 지역도 오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6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17도, 광주는 18도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식목일인 모레에 내리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겠고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